저 오늘 발표를 맡은 이학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조금 자극적으로 달아봤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가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오해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과 이 수의사분들이 같이 좀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반인분들, 또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갖고 있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학범이라고 하고요. 이제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졸업했을 때 사진이고요. 수의사들도 군 대체복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걸로 군복무를 하고, 군복무할 때 이렇게 머리도 안 자르고 수의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야생동물센터에서 진료할 때 그때 사진이고요. 그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의료경영 MBA를 같이 하고, 지금은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일리벳은 뭐냐면요, 이런 신문 사이트예요. 그래서 수의사들을 위한 신문 사이트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동물복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분들도 누구나 접속해가지고 기사를 읽어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데일리벳을 잘 기억했다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네이버 첫 페이지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아래로 내리면 스토리 뉴스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 이제 2개씩 네이버에서 메인에 이렇게 띄워주는데 8시간씩 저희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가 데일리벳에서 포스팅하는 것도 가끔씩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좀 더 쉽게 동물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네이버가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복날에 맞춰서 보신탕 정말 몸에 좋을까요? 라는 포스팅을 했다가 악플이 1700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좀 잘 안 하다가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시게 되면은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클리벳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으로 또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위클리벳도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면은 동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병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개고양. 개고양이요? 네. 또? 주사? 네. 또? 뭐 떠오르세요? 원장님이요?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 하면 떠오르는 게 많죠. 그래서 훈남 수의사.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의사더라고요. 잘생긴 걸로. 그래서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이고, 이분도 대만에 계신 수의사분인데 엄청나게 미모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여운 동물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동물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병원 하면은 어떤 분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뭐 MRI를 찍는데 100만 원이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겁난다. 그래서 전문 장비 이유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수의사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 데다 제각각이어서 동물병원 가기가 겁난다.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의 이유 중에 하나를 동물병원 비싼 진료비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도 자꾸 나오고 있고요. 동물 치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견 늘린다. 뭐 이런 것들 기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수의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와 함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같은 증상에 따라서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과 이 병원이 치료하는 게 다르고 병원비가 다르다. 18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들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여긴 8만 원, 저긴 30만 원. 동물 살리려다 사람 잡는 진료비에 애물된 애완견.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힘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한 2년인가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동물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30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책이나 기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물병원비 비싼 거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런 시빠빠 둘리 같은 수의사들 뭐 이런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 뭐 의사 땡땡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답답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댓글들은 누구나 달 수 있는데 실제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1월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무려 38.5%가 조금 비싸다, 48.1%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86.6% 분들이 동물병원비를 비싸게 생각하는 걸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드물게 많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제가 오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천차만별이다. 두 번째는 동물병원 진료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수의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냐면 일단 진료비라는 거는 수의사의 경험, 전문성, 의료장비, 직원인건비, 투자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아예 뭐는 얼마 정해놨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진료비를 치면은 비급여, 예를 들어 성형수술 같은 것도 뭐 같은 성형수술인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병원은 보험을 통해서 급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대형 병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여기 고속터미널에 있는 굉장히 큰 병원인데 이런 투자 비용, 직원이 거의 몇십 명이고 이런 데서도 사실은 간단한 진료를 싸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래도 수의사들도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진료비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 알아서 수의사들도 이걸 한번 맞춰보자 이런 시도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특히 뭐 어려운 수술 같은 거는 진단이나 수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한 거, 예방접종 이런 거는 수의사들 입장에서도 저 오늘 발표를 맡은 이학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조금 자극적으로 달아봤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가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오해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과 이 수의사분들이 같이 좀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반인분들 또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갖고 있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학범이라고 하고요. 이제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졸업했을 때 사진이고요. 수의사들도 군 대체복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걸로 군복무를 하고 군복무할 때 이렇게 머리도 안 자르고 수의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야생동물센터에서 진료할 때 그때 사진이고요. 그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의료경영 MBA를 같이 하고 지금은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일리벳은 뭐냐면요, 이런 신문 사이트예요. 그래서 수의사들을 위한 신문 사이트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동물복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누구나 접속해가지고 기사를 읽어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데일리빗을 잘 기억했다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네이버 첫 페이지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아래로 내리면 스토리 뉴스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 이제 2개씩 네이버에서 메인에 이렇게 띄워주는데 8시간씩 저희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가 데일리빗에서 포스팅하는 것도 가끔씩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좀 더 쉽게 동물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네이버가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복날에 맞춰서 보신탕 정말 몸에 좋을까요? 라는 포스팅을 했다가 악플이 1700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좀 잘 안 하다가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시게 되면은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클리벳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으로 또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위클리벳도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면은 동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병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개고양이요? 네. 또? 주사? 네. 또? 뭐 떠오르세요? 네. 원장님이요?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 하면 떠오르는 게 많죠. 그래서 훈남 수의사.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의사더라고요. 잘생긴 걸로. 그래서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이고, 이분도 대만에 계신 수의사분인데 엄청나게 미모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여운 동물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동물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병원 하면은 어떤 분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뭐 MRI를 찍는데 100만 원이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겁난다. 그래서 전문 장비 이유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수의사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 데다 제각각이어서 동물병원 가기가 겁난다.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의 이유 중에 하나를 동물병원 비싼 진료비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도 자꾸 나오고 있고요. 동물 치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견 늘린다. 뭐 이런 것들 기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수의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와 함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같은 증상에 따라서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과 이 병원이 치료하는 게 다르고 병원비가 다르다. 18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여긴 8만 원, 저긴 30만 원. 동물 살리려다 사람 잡는 진료비에 애물된 애완견.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힘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한 2년인가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동물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30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책이나 기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물병원비 비싼 거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런 시빠빠 눌리 같은 수의사들 뭐 이런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 뭐 의사 땡땡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답답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댓글들은 누구나 달 수 있는데 실제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1월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무려 38.5%가 조금 비싸다. 48.1%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86.6% 분들이 동물병원비를 비싸게 생각하는 걸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드물게 많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제가 오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천차만별이다. 두 번째는 동물병원 진료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은 수의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냐면 일단 진료비라는 거는 수의사의 경험, 전문성, 의료장비, 직원인건비, 투자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아예 뭐는 얼마 정해놨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진료비를 치면은 비급여, 예를 들어 성형수술 같은 것도 뭐 같은 성형수술인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병원은 보험을 통해서 급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대형 병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여기 고속터미널에 있는 굉장히 큰 병원인데 이런 투자 비용, 직원이 거의 몇십 명이고 이런 데서도 사실은 간단한 진료를 싸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래도 수의사들도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진료비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 알아서 수의사들도 이걸 한번 맞춰보자 이런 시도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특히 뭐 어려운 수술 같은 거는 진단이나 수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한 거 예방접종 이런 거는 수의사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가격을 맞추면은 불만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9년에 동물 진료비에 대한 수가제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뭘
거래를 할 때 항상 자율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야 그래야 이 모든 일반 국민이나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산시 수의사에서 강아지 예방접종비라도 똑같이 한번 받아보자. 보호자도 좋고 수의사도 좋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가격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랑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가격을 맞추는 건 당연히 담합이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수의사들끼리 옆 병원은 그럼 얼마 받는지를 물어보는 행위도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현황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담합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다른 거에 대해 해결을 하고 싶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호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사실은 비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비싸다는 표현은 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랑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사람 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건강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역인데 무려 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고 여기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미국 가면 진료비가 엄청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수술하는데 몇 천만 원 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9년에 무려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국민이 다 의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거든요. 그 정도로 의료보험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병원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 진료비를 싸게 느끼다 보니까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얼마 내고 나오시죠? 3,000원, 5,000원 이렇게 내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약값도 처방전 받아서 약국가도 3,000원, 5,000원. 그럼 거의 10,000원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5,000원 내고 나왔는데 내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 가서 내과 진료 받았더니 몇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0배 정도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의사가 가져가는 돈이 5,000원일까요? 아니죠. 나머지는 어디서 줄까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20%가 본인 부담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여러분이 매달 내는 의료보험비에서 공단이 갖고 있다가 의사가 진료 끝나고 청구하면은 공단에서 의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진료비 부담금은 20%거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낮아요. 중증질환 같은 거는 본인 부담률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몇 %일까요? 100%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진료비를 의사진료비와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하면은 뭐 그것도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지 않은데 내 주머니에서 잠깐 나가는 돈, 이 본인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 자료인데 인이병원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20% 수준인데 동물병원은 100%다. 실제로 3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보험 청구까지 받아가지고 병원이 가져가는 돈인데요. 이렇게 동물병원보다 인이병원이 더 비쌉니다. 근데 내가 내는 돈이 적을 뿐이에요.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보험 대상이 돼가지고 가격이 정해졌는데 보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진료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같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들은 사람 병원도 차이가 나잖아요. 치과마다. 근데 동물병원의 모든 진료비는 이런 비급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동물병원은 모든 진료가 비급여, 보험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해당한다. 해외 사례랑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본 동물병원 진료비거든요. 근데 일본 수의사회가 조사한 암컷 중성화술 단가를 보면 거기도 이렇게 약 4.5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동물병원비 차이가 나고 비싼 거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미국 동물병원협회가 조사한 거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진료비 차이가 나는 거는 세계 어디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아예 법에다가 수가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암컷 중성화는 얼마다. 대신에 거기서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도 못 받지만 그 수가보다 더 싸게도 못 받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이제 수가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니까. 근데 수가를 도입하는 게 보호자분들한테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밑으로는 더 싸게는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한선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면은 뭐 동물용 의약품 가격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이 책에. 동물병원에 가면 여러분 약을 짓잖아요. 근데 약값에 대한 부담감도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의약품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 약국은 또 보험 적용이 되지만 동물병원 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동물약이 별도로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동물병원에서는 사람용 약을 쓰거든요. 여러분 제약회사 입장에서 동물 시장보다 사람 쪽 시장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굳이 동물용 약을, 그러니까 사람용 약을 쓸 수 있는 동물용 약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나온 약들은 사람 약을 쓸 수 없거나 아니면 이 동물한테만 특별히 별도로 필요한 약들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는 실제로 진료할 때 쓰는 약들이 대부분 사람 약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물병원에서 이런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공급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도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면 의약품 도매상으로 가서 도매상에서 병원 또는 약국으로 약이 가는 거죠.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이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받으면 약을 싸게 받으니까 일반 보호자분들한테도 약값을 싸게 적용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동물병원은 이걸 약국을 한번 거쳐서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값이 같은 약인데도 공급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좀 꼭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의사들도 이거를 좀 개선을 항상 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죠. 인체약품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을 위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기소 개선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약사법을 바꿔야 되는데 약사분들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약국을 거쳐가야 마진이 좀 한 번이라도 더 챙기시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가 심해갖고 수의사들도 좋고 반려동물 보호자분들도 좋은 이 유통구조 개선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이거를 정말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정부에서 규제를 막 타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규제 개혁. 근데 이것도 대표적인 규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약국만 안 거치면 모두가 좋아지는데 약국을 거침으로써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혁하고자 이런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국민 체감형 규제 개혁 사례로 동물병원으로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이거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는 꼭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만 빼면은 모두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왜 지나갔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뭐 법도 발의하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통과가 못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다음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할 건데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없으신가요? 다 이해가 되셨나요? 편하게. 독일에는 매해 세금. 네, 독일 매달, 네, 우리 의료보험처럼 독일도 매달 돈이 나가는 거고요. 아까 힘드셨던 분. 약이나 뭐 이런 건 얘기해 주시는데 네. 병원에 가면 네. 가장 부담이 되는 게 검사비거든요. 네. 네. 그런 검사비도 사실은 병원마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검사비가 사실 조금 낮아질 수 있으면 그리고 좀 그 검사비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비용이면 좋겠는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네. 고령동물일수록 점점 이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뭐 심층파도 하게 되고 그런 비용도 병원마다 막 2배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뭔가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검사비도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장비도 다르고 사실은 병원 수의사 선생님마다 진료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검사까지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검사비가 비싼 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거는. 근데 동물 진료의 특성을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서 증상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무슨 증상이 있고. 근데 사실은 동물은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얘기는 물론 해주시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병원에 비해서 검사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동물병원에서 검사비가 비싸다는 거는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의사들도 검사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가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검사비가 비싼 것도 사람 병원이랑 아까 제가 비교해드린 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사람은 사람 진료비에는 검사비도 전부 다 보험이 돼 있거든요. 엑스레이 촬영 이런 거 다 수가로 다 정해져 있는데 동물병원은 그게 없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원가가 높다기보다는 보장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100%인 거죠. 그래서 사실 쓰는 장비나 이런 거는 사람 병원이랑 비슷한 장비를 많이 써요. 근데 원가는 똑같은데 본인 보험에서 청구되는 게 없기 때문에 100% 보호자분들이 부담하시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저희 몇 년 전부터 그 동물 진료나 이런 것들 할 때 부가세가 붙잖아요. 네. 전에는 없었는데 근데 그게 10%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은근히 금액이 커지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이게 세금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그 부가세는 그 동물 세금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지금 그 동물 진료 보실 때 여러분 몇 가지 빼고 나머지는 10%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지적을 한 게 10%를 올려서 정부가 더 거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들이 그냥 정부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반려동물을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독일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사실 보호자분들도 부가세 1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 10%를 통해서 걷어진 이 재원은 반려동물 쪽으로 좀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정부를 압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운동도 좀 하시고 수의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혀 동물 쪽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부의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수의사들도 많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자가진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가진료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자가진료. 뒤에 분? 뒤에 분.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제일 많이 하는 건 자가복종. 네. 그냥 네뷸라이저나 이런 거. 네. 네. 기계 사용도 하고 네. 스케일도 다 하시고. 스케일링이요? 스케일링은 어떻게 하세요? 네. 그 내용을 어디서 접하셨어요, 처음에? 그냥 동물 관련된 카페에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자가 접종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자가 진료는 너무나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동물 카페에서 본 건데, 뭐 이런 거 막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 자가 접종 방법 해가지고,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강아지가 키우게 되면 예방접종이 필수다. 그래서 뭐 몇 주 간격으로 몇 번 예방접종을 하게 됐는데, 예방접종 방법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간호사 언니들처럼 주사기 바늘에 하늘 향하게 하는데 톡톡 가볍게 바늘을 치고 공기방울들이 바늘 쪽으로 올라가면 주사기로 살짝 눌러 공기를 빼주시고 목덜미를 크게 잡아 올리면 피부만 들어 올려지는데 이때 안쪽 근육 사이에 놔주시면 돼요. 너무 깊숙이 찌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비전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사 행위가 사실은 별것도 아닌 간단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거든요. 여기 이제 사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백신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쇼크까지도 부작용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알고 계시긴 해요. 예방접종하고 부작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해라. 그래서 눈이 팅팅 부으면 병원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쇼크 같은 게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병원에서만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검사 장비도 있고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하면 사실은 5-6시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병원에 가는 동안에 강아지 목숨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냐면은 이게
동물 약국에 가가지고 백신을 사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약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자가집중의 위험성을 알리고 좀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약을 판매하고 주사기를 같이 판매하고 약사가 놓는 거는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이 피스톤까지 다 빼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사가지고 이제 쇼크가 왔던 케이스인데 겨우겨우 병원에 가서 죽기 직전에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자와 그 약사는 막 서로 이제 고소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약사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백신에 대한 위험 부담은 보호자가 책임지는 거지. 우리는 판매만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시도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는 게 우리 집 강아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진료 책임은 사실 보호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가진료가 왜 합법인지 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수의사 법인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 수의학과 학생들, 아직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학생들의 실습활동. 여러분들 3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진료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에 아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반려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94년에 생긴 조항인데 1994년에 그 산업동물 쪽 있죠. 축산 쪽. 그쪽 돼지, 소, 닭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수의사가 가서 진료하고 아플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가 사장님들이, 농가 분들이 이런 거 너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좀 내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는 내가 주사도 좀 놓고 하게 해달라고 해서 허용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뭐 반려동물법, 축산동물법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다 동물로 통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동물, 축산 쪽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반려동물 쪽에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물농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 공장에서 막 제왕절개하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동물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수의사법상 불법 진료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배를 갈라서 제왕절개를 하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 개선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강아지 공장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개를 제왕절개해서 애를 낳게 하고 또 호르몬제 주사해가지고 또 발정이 오게 하고 거기 또 교배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게 하고 이게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동물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의사법상 불법이 아니에요. 이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강아지 공장.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주사 맞고 호르몬제 맞고 제왕절개해서 새끼 낳고 또 교배당하고 하는 게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가진료는 저는 동물학대로 무조건 이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동물학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법에서 자가진료 조항을 빼는 쪽으로 수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보호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님인데 여러분 반려견 놀이터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어떠세요? 가보시면? 네. 그렇죠. 가면은 그 공간 안에서는 개를 목줄 안 하고 풀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가면은 대형견 공간, 소형견 공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대형견한테 물릴 확률도 적고 그리고 가면은 뭐 물도 있고 보호자분들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3개가 생겼는데 서울시장님이 이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반려견 놀이터를 2020년까지 5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 안에.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사람도 먹고 살겠는데 무슨 개 놀이터를 만드냐 이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오해를 풀어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에 가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광주 수원시장님인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께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반려동물 문화가 아직도 많이 성숙했다고 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걔는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깨야 이런 인식들을 줄여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반려동물과 확산을 위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꼭 풀어야 돼요. 그런데
풀려면 누가 혼자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보 혼자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의사들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호자분들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목소리를 내야 이게 풀 수가 있거든요. 동물보호단체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카 엑스포처럼 보호자분들과 수의사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오해를 풀고 서로 힘든 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의사들은 노력을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의료 봉사대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유기동물 보호소 가서 각 단체마다 수의사들이 하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307개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진짜 많아요. 그냥 정말 개들이 막 몇천 마리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수의사들이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만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것도 지역 수의사회마다 이걸 또 다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수의사회, 경기도 수의사회 또 별도로 다 하고 있고요. 수의과 대학마다 봉사 동아리가 다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학생일 때부터 가서 봉사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고요. 이런 대동물까지 다 봉사활동을 수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북대 수의대 봉사활동이고요. 서울대 수의대 봉사활동 모습이고요. 또 건국대 수의대 봉사활동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의사들이 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데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봉사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인데 그 저희 봉사팀 그때 봉사 끝나고 단체 사진 찍은 건데, 포천의 에린원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생일 때 한 2008년, 9년 때만 해도 1,000 몇백 마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개체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가보면 거의 생지옥입니다, 지옥. 개들이 너무 많고 개체수 관리가 안 돼서 계속 교배해서 그 안에서 계속 개들이 태어나고, 또 철조망으로 막혀져 있긴 한데 그래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동물을 버리고자 하는 분들이 그냥 그 안에다 개를 집어던지고 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수의사들이 가서 중성화 수술을 막 수컷 중성화 수술을 다 해가지고 개체수 안 늘어나게 해놔도 수컷이 한 마리만 들어오면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서 지금은 몇천 마리 이상 있는 곳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반 봉사자분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여러분들이 좀 봉사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아까 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나쁜 분들의 그 잘못된 인식을 좀 오해를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병원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잖아요. 여러분, 동물병원협회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HAB라고 휴먼 애니멀 본드,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여기가 노인병원이에요. 요양병원. 노인분들이 막 치매도 오시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은데, 이 동물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국동물병원협회 HAB 위원회 소속의 수의사분들이 실제 교육을 잘 시킨 동물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뭐냐면 발달장애 아동, 지체장애 아동들 있죠. 이 친구들도 사실 동물과의 교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동물과 같이 교감도 하고. 근데 이 그 어머니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기 애가 지체장애인데 개 이름은 다 기억하고, 개 이름도 막 부르고 수다동거 하니까 굉장히 도움을 막 굉장히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소아암 환자들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수의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서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부산에 가면은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 행사라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유기동물을 여러분 딱 분양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또 파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유기동물한테 여러분 정말 농담으로 2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얘네들은 한 번 버려졌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데, 분양을 좋은 곳에 보냈는데 거기서 또 버려진다. 이러면 그 상처가 2배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그 다음에 분양 보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입양 보내기가. 그래서 부산시 수의사에서 뭘 하냐면은 유기동물을 입양을 보내는데, 먼저 그 유기동물 입양 대상견들을 수의사들이 한 마리씩 챙겨가지고 자기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해요. 몇 달 동안. 예방접종 다 맞추고, 병 없는 거 다 하고, 검사 다 하고, 예절 교육도 좀 시키고, 사회화 교육도 시켜서 보호자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그러니까 파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들한테 그냥 막 분양 보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양 신청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입양을 보내고 있거든요. 분양 증서를 만들어서 유기동물을 분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만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파양률이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요즘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받는 곳에서만 유기동물 입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사전 교육도 받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사실은 유기동물 입양 어디서 해? 막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일 괜찮게 하는 곳이 서울동물원 가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센터가 있어요. 유기동물 관리센터. 거기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유기동물도 잘 관리하고 있고 분양받으려면 입양받으려면 사전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유기동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그 서울시 그 센터를 연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동물보호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잘하는 어린 학생들 있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대한수의사회와 정부, 농림부가 함께 만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은 시범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진 않았는데 처음에 10몇 개 학교에서 하다가 지금은 100개 넘는 학교에서 하거든요.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정말로 학생들도 막 어릴 때 어떻게 동물 보호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쉽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수의사들의 계획은 초등학교에 의무 과목으로 아예 집어넣는 게 목표예요. 지금 100개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서 이런 게 의무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TV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해요. 홍보 영상. 방송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TV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이게 작년에도 카 엑스포가 열렸었어요. 작년에 열렸을 때, 캐치프레이즈 같은 건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찾아주세요. 동물병원은 동물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수의사 보호자는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해 같은 걸 많이 좀 풀고, 앞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향상을 위해서, 형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 이메일 주소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지금 비를 키우고 있는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신장사나치용 약을 매달 복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부담이 돼요. 애가 키로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죽을 때까지 매달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심장상충 예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오늘 심장상충은 뭐가 전파하는 거죠? 모기 잘 아시죠? 근데 모기가 전파한다고 해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만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매달 먹여야 된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매달 먹이던가 바르던가.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 많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작용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심장상충 여러분 감염이 되면은 성충이 돼가지고 심장을 막아서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신부전으로.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상충 예방약은 매달 꼭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주사 한 번으로 1년간은 이런 다른 예방법도 많이 나왔으니까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매달 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1년간 약효가 가는 주사가 있으니까 동물병원에서 그거로 예방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2년에 한 번 하는 건 네. 부작용은 네, 그것도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수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잘 상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 외국이 생긴약 네. 등에 뿌리는 프론트라인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등에 뿌리기는 하는데 보호자들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면 네. 닦으라고 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한테 피부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더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개들한테는 네. 괜찮은지. 네, 그 동물 피부에 이런 약들이 부담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등에 바르는 제제나 이렇게 뿌려주는 제제 같은 거는 다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됐고, 원리가 흡수가 된 뒤에 그 피하층, 피부층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지지 네. 말라는 건 사람한테는 피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만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혹시 막 만져서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네.
수가제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수의사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크게 일부 네, 근데 의료 수가제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수의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수가가 사실 사람도 의사들 중에 여러분 수가 낮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 수가를 맨날 올려달라고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수가제가 도입이 됐는데 너무 비합리적으로 동물병원 그 수가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의사들이 이게 어설프게 도입이 됐다가 이 단가를 맞추려고 수의사들이 해야 될 검사를 못하고 해야 될 진료를 못할까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의료수가제가 도입이 되면은 해외 사례를 잘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잘 검토해가지고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독일처럼 정해놓고 이 레인지를 좀 둬가지고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범위를 정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동물병원에서 그 동물을 대상으로 쓰는 약들 중에 원래 시중 인간이 이렇게 쓸 대상으로 나왔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판매가 중지되고 재고가 남는 것들을 처리한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 약 중에 판매가 금지되고 위험성이 입증된 거가 제약회사에서 동물병원에 이제 재고 처리를 위해서 판매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에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수의사들이 의학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의사들이 그 약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고 항생제 오남용이라든지 약물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약회사가 그런 시도를 해도 그렇게 동물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